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덧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공방이 치열해졌죠. 예, 지난 9월 26일이죠. 검찰에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1차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장시호 씨는 6개월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나왔고요. 다른 최순실 씨나 차은택 이런 분들은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추가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혐의에 들어가 있지 않던 롯데에서 받은 70억, SK에게 요청했던 89억 이거로 구속영장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구속영장에는 그 사유가 없었던 거고 기소장에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기소장에서 없었던 새로운 혐의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영장 신청을 하는 건데 기소장에서 구속영장 부분 집합이죠. 이걸 뺀 여집합을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약간 모양새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없진 않아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사안 자체가 이제 중대하잖아요. 대강의 경우는 다 받아줍니다. 연장하는 거로. 그리고 이제 이게 연장이 6개월 연장이 아니라 1차 2개월, 또 2차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2개월 한 다음에 또 판단하고 2개월 한 다음에 또 판단하고 하니까 판사 출신, 그다음 검사 출신 들어보면 3대 7 정도가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안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정치 재판인 건 분명합니다. 정치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정치적 고려라는 건 사법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죠. 불구속 상태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의 구심점이 다시 한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또 집이라든지 또 언론을 이제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성격이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위에 이제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그런 것을 권유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아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하겠지 않을까. 제가 조금 이제 보충을 한다면 일단은 그 재판받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협조한다라기보다도 증인 신청을 일부러 많이 해가지고 늦추고 그 다음에 툭하면 이제 병원 가고 뭐라고 하면서 재판 지연을 좀 재판의 그 진행을 좀 지연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구속 상태에서도 그랬는데 풀어줬을 때 만약에 안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참 피곤하거든요. 재판부 입장에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 교수 말씀이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측의 변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걸 보면은 재판에 한마디로 협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과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사라지고 있는 예전의 권력인 거예요. 그런 뜻에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말하자면 확정짓고 싶어 할 겁니다. 구속 상태에서? 당연하죠.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지금 예상하는 게 다 같은 날이십니까? 뭐 11월 말 뭐 이렇게 보는데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 진행이 더디고 왜 저렇게 길게 끌고 있고 그다음에 별별 이상한 걸 다 하냐는데 유영하 변호사 나름대로의 그 전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미래의 계획 이게 저는 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질질 끌고 영향력이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태극기 부대가 밖에서 일정하게 샤우팅을 좀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조금 더 정치적인 재판으로 끌고 가고 싶은 심리는 어떤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냐면 석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그 이재용 사건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모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재판의 판결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려야 되는데 최순실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11월 19일이 구속 만료입니다. 그럼 이 물리적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 11월 19일 전까지는 재판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게 되면 11월 19일 지나면 이제 최순실 씨도 또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 재판이 뒤죽박죽되는 곤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적어도 11월 19일까지 최순실 박근혜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추석 연휴 전 절절한 3위 인국으로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입니다. 지난 18일 법정에서죠. 이제 이분이 한 7분간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이제 울었고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같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은 사실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뇌물에 대해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회한이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가족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고 이러는데 있으신데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렇죠. 있는데도 안 만나는데 뭘 없는 걸 갖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 가운데 이제 장르물이 유행이잖아요. 스릴러만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로맨스를 끼워 넣는 데는데 재판에다가 약간의 그 흥행을 위해 가지고 심파를 끼워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3위인국이라든가 뭐 심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거는 치밀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뭐 부정부패라면 뭐 경기도 일으키실 분이 뭐 이러면서 결국은 주제가 뭐였냐? 증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언 거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아한 핑계를 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찍었는데 이거 핵심은 증언 거부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부예요. 이분 때문에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 휴대폰을 그걸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집에 두어갖고 모든 것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함도 있었겠죠. 아니 정호성 비서관의 이제 주장을 보면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뭐냐면 가족도 없이 24시간 일만 했다. 자, 헌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측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 거예요. 헌재의 판결과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뇌물이라고 한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한다. 헌재의 탄핵 사유, 그다음에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 그리고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이거 다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뭘 부인했습니까? 국회에서 234명이 탄핵안을 의결했잖아요. 네. 이 전체 과정을 다 부인한 거예요. 예. 자, 내용은 자기 주장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건데 당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기 핸드폰에서 다 나왔는데 이걸 정면으로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핸드폰은 귀신이 심어놓은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전 개인적으로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비서관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많은 평인데 그거는 동의해요. 그런데 자, 주군을 모시는 사람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충신이 될 것이냐 간신이 될 것이냐. 이분들은 안봉근이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들 인사에 관여한 거, 이재만의 농단 이걸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쳐내고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자기가 충심을 다해서 제대로 모셨어야죠. 무슨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변호하고 증거는 다 제출해놓고 나서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고 악어의 눈물 쇼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주군이라는 말이 저는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군이에요. 굉장히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이죠. 주군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것 자체가 저는 정호성의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비서관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죠. 비서관도 공복이에요. 이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산후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된 때 결정적인 게 이제 자기가 남긴 자기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수도 있는데 난 오히려 이제 의심되는 건 저 유영하 변호사.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약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감동을 해가지고 흘리는 눈물 같은 느낌. 그런 거로 보여요. 약간 가족 같은 좀 특별한 관계 같아요. 근데 변호사가 사실은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의 이해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늘 자기의 저울줄은 중립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그렇죠? 해야 돼요. 그 서초동에서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최악의 캐스팅이다. 유영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들릴 것인가, 제3자한테 어떻게 들릴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판사한테 어떻게 들릴 것인가를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에 도취돼서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근데 그게 그런 박근혜 느낌이라는 대통령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영아 변호사는요, 그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윤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언급을 많이 해요. 정윤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약한 여자라서 지켜주고 싶었다. 맞아요. 이런 말 하죠.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고령의 연약한 여성을 계속 법정에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약한 여자, 자신은 지켜주는 하나의 무사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이에요. 두 번째는 정호성과 유영아의 큰 차이가 있어요. 정호성은 내일이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유영아는 미래가 있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고를 하면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뭐 10년 언저리, 15년 이 정도 받겠죠? 그러면은 우리 봉도사처럼 선거에 못 나가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영아는 지금 철저하게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의 아바타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꽃 피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아를 통해 갖고 연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같은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그 유영아 그 변호사가 하는 변호 행위다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느냐? 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바로 그 점이에요. 저는 어느 날부터 유영아 변호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정치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뭐 형량을 줄여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혐의를 아니라는 거지. 덜어내고 이런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최악의 캐스팅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스캐스팅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저는 좀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게 재판들 다 받아보셨잖아요. 너무 재판.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요. 1심 들어갈 때 의뢰인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자, 1심에서는 무죄 투쟁으로 갈 거냐, 양형 투쟁으로 갈 거냐.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한번 싸워보고 2심에서는 자, 이 무죄가 이제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안 먹히니 인정하고 형량을 줄인 쪽으로 좀 가자. 유영아 변호사 이제까지 했는데 법리적으로요. 법리적으로 변호사들이 자, 이런 사건을 보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선 자료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영아 변호사가 한 것은 사례로 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재판 자체의 목적보다도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외적 의미, 정치적 의미에 본인의 포인트가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삼성 재판한 거 보세요. 그 재판부가 쩔쩔매잖아요. 검찰의 에이스와 변호업계 이 에이스가 붙어갖고 진짜 이건 용정호투예요. 검찰의 허점을 변호사가 끄집어내고 변호사의 허점을 검찰이 끄집어내면서 이게 진짜로 진검승부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메이웨더가 우리 동네 조그만 유치원 애들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이 검찰과 급이 안 맞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박근혜에 대한 독점권. 그러니까 이런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도전할까요? 당연히 하죠. 저는 인생에 배지를 꼭 한번 달고 싶은 그 욕망을 갖고 도전하는데 초저녁 별을 못 봤는데 새벽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능하죠. 내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 달성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좀 틀려지네. 이 판단을 갖다 당신들한테 맡기겠다.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당선시켜달라. 이러면 이제 선거 전략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기도 거기에 하고. 선대위원장이 진중권 교수가 하면 되겠네. 아니요, 그렇기도 좋아. 하고. 논리가 됐네, 이미.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 나를 당선시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무고를 사건이다. 정치적 네, 사면이다. 무죄를 그렇게 증명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TK 지역에 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두 박근혜 대통령이 번째는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나오지 못한 방법이겠네. 경북 도지사 선거로. 아니 그게 가능하지. 그렇죠. 대신해서 법적으로 되지. MB 왜냐면 아직 아바타로.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는 아까 뭐 초저녁별을 못 봤는데 새벽별을 보겠냐. 그런데 그건 또 달라요. 예. 초저녁별을 보려고 했는데 못 본 사람은 새벽별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가 보면은 4번인가를 당에 공천을 받았어요. 오. 근데 맨날 떨어졌어요. 그렇죠. 4번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막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진짜 비례나 마찬가지인 그 강남에다가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옥새 들고 김무성 나라샤. 그 저기 대표가 무성이 나르샤 해갖고 당 옥새 들고 나라샤. 그 도장을 들고 튀어버린 거 아 아니겠어요? 그게 희생자가 유용해요? 이제 유영아 그렇죠. 그래서 유영아 그 후보는 그때 다 되는 줄 알았죠. 정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회의원 배지에 대해서 아마 포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유영아 변호사는 끝내 공천을 못 받은 못 거고. 받은 거예요. 대박이십니다. 몰랐어요? 난 유영아 나 그것도 몰랐어. 변호사인지 몰랐어요. 몰랐어. 그 당시 몰랐죠. 이제 네. 그 당시에 세 군데 이제 유승민 지역구, 이재호 지역구, 그다음에 유영아 지역구였는데 그리고 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사실 우리 당에서 전전당에서 이 2번이나 떨어지잖아요. 3번째는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그 지역위원장도 못 받지. 그렇죠. 근데도 그냥 꿋꿋하게 받았던 거죠. 처음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측근, 뭐 유영아 변호사 등 좀 오판을 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오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되지 않을 것이란 너무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지식인들조차 아니야 헌재에서 그냥 탄핵 소추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청와대만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믿지 않았던 건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자기 확신도 있었겠지만 나는 측근들이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올려본 게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 측근은 되게 변호인단이죠. 되게 법률가들 거고 거기에는 뭐 유영아 변호사는 큰 몫을 했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이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건 마찬가지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유영아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고 무죄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기한을 연장하니 굉장히 좀 구차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다 인정을 하고 자, 내가 부당의 소추가 잘못했다. 궁극적으로 이건 정치 재판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난 다른 사람 벌하지 말아라. 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했다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병간이 뭐하니 자꾸 이런 것이 내 보이고 뭐 기한 연장하니 뭐 진단 사건이 나오니까는 대통령도 우습게 보이고 옆에 변호인단도 더구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는 유영아 변호사와는 다르게 철저한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이 있죠. 다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최순실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또 눈물의 호소가 있었죠. 아유 슬퍼서 진행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요즘 약간 신파의 시대인가? 왜들 이렇게 눌어? 이경재 변호사가 그 정유라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그 사임한 이후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재판에서 시작과 동시에 눈물을 터뜨려 버렸죠. 또 그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그러겠냐면 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딸이 망가지고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최순실이 갖고 있는 모성애 이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태가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과대한 도에 넘는 이 모성애가 빗나간 이렇게, 모성애죠. 그렇죠. 빗나간 모성애가 이렇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유죄 또 어떤 삼성에 대한 유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면 논리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판결이 하필이면 자기 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었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뇌물죄는 필수적 공범관계라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은 사실 몇 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공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5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만 관련해서는 최고형을 받은 거죠. 이제 물론 다른 것과 병합돼 갖고 5년이 나왔지만 뇌물 공여자가 실형을 받았다? 그럼 뇌물 수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동이지 볼 뭐. 게 없는 거예요. 1억 이상이면 특가법상 1억 이상이면 무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10년에서 무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변호인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무척 냉정한 분이거든요. 최종 3심까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심에서 공유자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 법정 대응 태도가 달라지죠.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뭐 무리를 일으켜 예. 이런 거 있죠. 형량투쟁으로 가는 거죠. 재판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상대적으로 구형을 좀 낮게 이른바 개전의 정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런 거밖에 이제 없는데 이거. 가능성이 전혀 없죠. 이재용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 형량 굉장히 고려해 준 거잖아요. 하여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고려한 거죠. 부자연스러운 논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실 5년으로 좀 때려준 네. 건데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판부에서 이렇게 고려할 그 저희가 없어요. 부담이 없는 거죠. 뭐. 안 원장님, 그 최순실 씨 뭐 아파트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9월 1일에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의 뭐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임대했답니다. 그때 이제 1년에 보증금 1억 5천, 한 달 월세 750만 원. 예, 정유라 명의로 했었죠. 그래서 또 그게 언론에 나가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 이후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거 요구했더니 집 주인이 이 집이 최순실이가 살았던 걸 알려줘가지고 그로 계약자가 안 나타난다.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니까. 경제적 피해가 크다. 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3달 만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750만 원 4개월분 예. 뺀 것 같아요. 예. 4개월 빼고 이제 3천만 원 빼고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에 이제 논란을 탔던 것은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또 피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재판받기가 어렵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뭐 본인이 또 1억 2천만 원 뗄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응? 그건 뭐 그거나 이해가 가요. 가만히 뗄 수는 없는 거지. 그 정신이 따로 있나 봐. 이게 재판받는 정신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 돈 받아내는 정신이 따로 있어서 요 부분만 고장났다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이 근데- 집주인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라는 게 꼭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우울증 환자라서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우울증 그다음에 그 불면증 이런 게 이제 감옥에서는 많이 오거든요. 또 이제 재판 받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예. 재판부한테 무척 안 좋은 영향을 전 미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재판 나와서 울거나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을 보인 것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끌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무척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국정농단 재판 결말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최순실 씨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안 미칠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 개인 캐릭터로 볼 때는 지금 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정치인 유영아가 변호인 그 코스프레를 하면서 전혀 변호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실질적인 변호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내가 뭐든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방 안에서도 구치소 안에서도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최순실은 정신줄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나를 이제 먹여 살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을 이제 일으켰고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었던 박근혜 이후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형은 얼마를 받을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감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예. 법리적인 대처를 하느라고 지금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배신성 발언이나 증언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고 배신자를 뭐 선거에서 심판을 해달라고까지 정말 맞아요. 현직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이건 굉장히 몰상식한 거거든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최순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호가호위했고 그 속여가지고 무슨 뭐 K미르 재단에서 이제 돈 긁었고 또한 두 번째 배신자는 또 유영아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거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변론 하나 안 하고 제대로 된 형량 감형을 위한 그런 역할 제대로 하지 않고 박근혜의
진정한 트로마는 이거죠. 사람 볼 줄 모르는 거. 약간 가슴도 좀 아프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다 배신했잖아요. 자유한국당마저도 나가라고 그러고 벌써 다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배신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용했던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요. 법리적으로만 딱 보면 최순실이 형은 더 세게 나올 거로 보여요. 진짜요? 전 그렇게 한 근데 번. 죄목이 더 적잖아요. 많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뇌물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뇌물에 이제 이익의 귀속 주체. 근데 둘이 공모라고 했어도 이 이익이 귀속이 어디로 가느냐. 이익의 귀속 주체를 더 우선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 일반적인 얘기 판단은 최순실이 조금 더 형이 그 무거울 것이다. 최순실 씨는 플러스 무슨 외국환 관리법이라든지 뭐 재산 해외 도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형량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정 입학 문제도 네, 있고.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혐의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지만은 형량은 최순실 씨가 더 복잡하고 양도 많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이제 어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업보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 구차스러운 거죠. 그렇게 핑퐁 게임을 한다면은. 추석 연휴 동안 한국과 미국은 FTA 개정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체결 10년 만에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죠. 2007년 4월에 한미 FTA가 이제 타결이 됐고요. 그해 6월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곧바로 이게 발효된 건 아니고요. 2008년에 6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2010년에 또 11월에 자동차 부문을 갖고 추가 협상을 했고 사실 2011년 2월에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2년 3월에 공식으로 발효가 되는 거죠. 국회를 통과하고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됐는데 8월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 개정하지 않겠다. 정 미국에서 개정을 요구해 오면은 FTA 효과 분석을 해보자. 효과 분석 결과 FTA 때문에 니네가 뭐 미국이 너무 손해 본 거 아니다. 양국이 다 호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상 유지,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9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USTR이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네. 당신에게 30일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지 못하면 난 한미 FTA에서 빠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그렇다면 한국인들한테 가서 30일 동안의 기한을 주겠다고 말하겠다. 했더니 이제 트럼프 이런 거예요. 아니야, 당신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30일을 주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30일이라고 그냥 말한다면 한국인들이 질질 끌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 협상단들한테 대통령 핑계를 다 대라. 이렇게 시킨 거죠.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러스트벨트 이른바 이제 공업지대가 이제 쇠락한 러스트벨트에 큰 표를 얻어가지고 된 대통령이지만 또 한편은 라이스벨트, 즉 쌀까지도 판로가 없어진 미국 농민들의 표도 트럼프가 거의 몰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북핵 해결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뭐 공중 크게 세우고 싶은 가외고 번외편이고 진짜 트럼프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한미 FTA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전략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FTA 재협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보다 긴밀하게 세웠어야죠.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폭이 크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보면 FTA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쪽이 의회 쪽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게 돼서 서비스 분야에 흑자를 손을 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손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미스했냐면 저쪽에서 철강과 자동차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 미치광이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측 가능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FTA 전략을 세우는 그 제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종이에요. 그 산통부 사람들도 이러저러한 전략을 세우고 그럴 때 제일 누구에게 컨설팅을 많이 구하냐면 김현종 씨한테 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김현종은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건 우리도 알지만 미국 측에서 김현종이 카운터파트로 나오는 순간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종은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이미 공식표를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누가 나갔어야 되냐면 한미 통상 전문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나갔고 도대체 미국에서 이 사람들 뭐지? 무슨 전략으로 나왔지? 예측 불가능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게 미국이 FTA 파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우리 측에 얘기해버린 거예요. 김현종 본부장이. 김현종 본부장은 제가 이제까지 만난 관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네. 훌륭해요. 예, 정말 명석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완벽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도 알고 이 한미의 FTA를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지금도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국내에서만 공부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기 유학파였던 나와의 만남은 FTA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강렬했다. 그리고 코드가 맞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있었던 거고 거기에 손발 역할을 이 김현종 본부장이 정말 착실하게 아주 우수하게 했던 거예요. 이 한미 그 FTA 문제에 대해서 김현종 본부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의지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매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진영의 논리도 뒤엎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다. 정말 잘하셨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매우 소극적이고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버전으로 했다는 거. 이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83년부터 85년 사이에 USTR 그 당시 레이건 정부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의 부대표였어요. 그 당시 우리도 이 사람과 협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예요. 일본하고 그 당시에 이제 철강 문제를 할 때 일본 철강을 야 자율규제해라. 못하면 관세 100% 때려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일본의 자율규제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라이트 화이저가. 그럼 우리도 그 당시에 반등핑 관세를 브라운관, 팔라TV에 대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난 솔직히 우리 정부가 이 라이트 화이저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상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대충 끝날 것이라 생각을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지경을 갑자기 된 겁니다. 트럼프의 의지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아니랬어요. 글쎄,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능력 또는 아까 말한 화이저라는 사람의 능력.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FTA를 폐기를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대다수는 또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이건 폐기한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는 가능성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 치킨 게임이라는 게 사실 크레이지라고 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한다 이랬는데 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크레이지예요. 한마디로 뭐냐, 크레이지의 핵심은 치킨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럴 때는 우리도 같이 치킨 게임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경제 규모가 달라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저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그냥 원 오브 댐이거든. 저기 저 나라 이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불이익이 있다 치더라도 그 타격이 크지 않지만 우리는 상당히 크다란 말이죠.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아마 미국이 중국담일 거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북핵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핵 국면이 지금 걸려 있고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 세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국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당들, 뭐 안철수 대표나 이런 사람들 막 비난하는데 당신들이 정말 대통령 뒤에서 딱 서가지고 우리 그래 폐기하는 것까지도 내자라고 국론을 모아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되거든요. 미국이 이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국가 채무가 2경 2천조예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따진다면 1년에 7,500억 달러. 거기도 심각하네요. 그런 미국도. 채무가 쌓이는 거예요. 그 국가 적자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어떤 나라냐. 지금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아니, 무역을 하다 보니까 빚만 쌓이는 거야. 너무 너그러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두 거죠. 번째는 미국이 그동안 이제 개방을 썼던 건 석유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셰일가스가 파기 시작하면서 150년 동안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셰일가스 원유라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분위기가 굳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무역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머리 아프게 적자만 버느냐 이런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동안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산업 경쟁이 없는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다 상실된 거예요. 무역 개방 세계가 좋다 이거야. 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데 왜 우리가 문을 다 열어줘? 문 닫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네. 라면서 그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시대적 분위기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꾸준히 요구했던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가 가장 강조하는 건 특히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154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수입한 것은 16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배 더 많이 수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교정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반대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흑자액이 101억 달러가 됐어요.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 대미 수출 규모는 7억 1,60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7억 달러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6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 규모가 또 61억 달러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쪽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지만 이쪽에서는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손해를 본다, 누가 더 이익을 본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따져보자라고 했는데 트럼프 쪽 입장은 뭐냐면 따져볼 필요 없다. 그냥 폐기하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상품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자꾸만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미래 가치, 흑자 가치가 높은데 왜 자꾸만 이걸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협상 들어가면 정말 당신들이 손해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또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갖고 막상 따져보게 되면 손을 대는 분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아니 이거 뭐 물건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네요. 아니 그리고 21세기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서 얻는 수익보다도 소프트웨어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높잖아요. 앞으로 이제 특허권 이런 거 이게 또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미국에서 제대로 이 산업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좀 손 대는 게 정말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니까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상품 좋다 관세 올리자 그 대신에 그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진입의 폭을 장벽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즉각적인 손해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어쨌든 한미 FTA 10년 동안 우리가 이득을 본 건 사실이에요. 일단 우리는 대미 무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를 받고 또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적자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짭짤한 이제 한미 FTA 성과를 거뒀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오로지 10년간에 하나다. 이거를 미국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재협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IT 강국 아니겠어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이 갖고 있는 IT 분야에서의 그 능력이라든가 그 거기에서의 파생 산업이라든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률 서비스라든가 특허 서비스 이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앞으로 미국이 10년 후에는 이것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이익을 거뒀지만은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또 미국이 거둘 그 이익폭도 어마어마하게 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조선 업계 어려워지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게 과연 이익이 줄면 얼마나 우리한테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것인가 이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손실이 있을 거라고 예상들 하세요? 지금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봤어요. 현재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 조정이 있을 경우 5년간의 최대 수출에서 손해보는 것이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한 15만 4천 명이 일자리 손실이 있다. 관세 철폐까지 지연이 될 경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철강, 가전 같은 분야에서 6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조 5천억 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5만 4천여 명의 일자리를 잃는다. 이렇게 된다. 아마 제조업 분야에서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이프가드요? 뭐 그 얘기 자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탁기 삼성이나 문제. LG 네. 세탁기에 뭐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번에 월풀이 제소를 했어요. 뭐냐? 한국의 세탁기가 중국에 있다가 동남아에서 옮기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미국에 팔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월풀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의 국내 점유율이 세탁기 같은 거 우리 삼성이 1등이에요 미국서, 2등이 월풀, 3등이 LG입니다. 그러니까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백색 가전하는데 이 백색 가전에 한국 제품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죠.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가 없고 그런데 미국의 월풀은 자기들이 품질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를 이용해서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걸 막겠다. 그러면 제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이 또 하나의 이제 이 카드로서 그냥 이렇게 내밀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번 내밀어 본 기분? 세이프 가드라는 거는 어떤 나라의 특정한 그 제품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고 우리 기업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종의 정말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세이프 가드예요.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1년에 얼마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에요. 세탁기가요? 미국 중산층의 그 세 가지 특징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 나온 게 삼성 TV를 보면서 LG 에어컨을 쏘면서 현대차를 타는 거. 그럼 그만큼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런 현실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돈 문제 때문에 밀고 들어왔고 대미 그 무역 흑자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럼 이것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흑자를 또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그 이른바 이제 그 우파 경제학자들 쪽에서도 농민은 무슨 수가 있어도 좀 지켜야 된다. 면밀하게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지킬 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손해볼 것은 좀 손해보고 내줄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전제는 손실은 불가피하다. 자, 2007년에 한미 FTA 협정 체결할 당시에 쌀을 포함해서 민가 품목 16개를 갖다가 FTA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네. 터치할 수 없는 품목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WTO 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 매년 40만 톤의 쌀을 수입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40%가 미국 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밥쌀용 수입쌀이 있거든요. 그 중에 80%가 미국 쌀이에요. 물론 근데 이제 많으네. 근데 이거 뭐 그 식당들이 다 또 수입산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수입산 쓰는 식당들에서 사용하는 쌀의 80%가 미국 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럼요. 자, 만약 최후의 보루였던 쌀이 개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농산물 시장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난 이 국가 갈등, 이 사회 갈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쌀 개방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좀 검토해봐야 면적 될 것 같아요. 개방이라면? 예. 우리나라 쌀을 한 1년에 한 420만 톤, 30만 톤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고도 남는 게 한 70만 톤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는 관세를 513%를 먹입니다. 엄청난 관세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서 우리 한 4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40만 톤이 시중에 풀리는데 이제 문제는 쌀값이 국제 시가하고 우리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동남아시아 쪽 쌀은 우리나라 가격보다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분의 1, 3분의 1. 그다음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쌀 한 절반가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풀리면은 기본적으로 쌀 가공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냥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쌀이 쌀 소비량이 일단 줄어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쌀이 7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당 134kg 먹었어요. 1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추산치는 한 59kg 정도. 너무 줄었죠. 그러니까는 전체 전 농산물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남아 도는 건 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사실 쌀 정책을 바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쌀의 경작지를 줄이고 농민들을 다른 품종으로 대체시킨대. 근데 또 문제는 뭐가 생기냐? 다른 품종으로 대체시키면 그쪽 가격이 또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농민들이 주력 업종이 지금 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붕괴가 된다면 사실 농촌 붕괴죠. 그 가운데서 뭐 다른 작물로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전환 또 불가죠.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도 않아요. 뭐 사과를 심을 거야, 배를 심을 거야, 뭐 해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10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니까 수익이 되는 거지. 만약에 98명이 다 덤벼들게 되면은 사실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마지노선이잖아요. 쌀이다라는 건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비로소 우리가 그 얘기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냥 쌀은 수입해다 먹자. 그다음에 농업 없는 국가로 가자.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농림수산부도 사실은 이미 정책을 확립을 했어요. 이 쌀 농지를 계속 줄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제 농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거겠죠. 현재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FTA에 있어서 쌀 문제는 수입 금지, 그다음에 쌀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농업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약간 들어서 성역화돼 있기도 해요. 예를 사실. 들어서 이런 겁니다. 쌀을 직불금해갖고 뭐 150만 원에 사는 걸 그 실제 농민들은 180만 원 받으면 그럼 농민들이 부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또 2013년 봉화 갖고 농사 졌잖아요. 10년 농사 지면 안 농사 한게 지는 만큼 부채예요.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품을 해도 계속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산품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다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단순 FTA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농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묶여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게 되면 이게 일정 시점 지났고 우리 농촌 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그 100% 다 수입하거나 50% 수입하는 상황 되면은 그때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농업에 대한 지금 아무리 국가- 첨단 산업 국가라도 그러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회 보고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반응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때 이 회담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뭔가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일리도 있는 것이 이면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 쪽은 재협상 없다고 했는데 미국 쪽은 재협상 하게 될 것이다. 이랬으니까 물밑에서 이면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 그 대표의 경우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나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이 당의 대표였을 때 이른바 한미 FTA가 이제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때 이제 야당에서 이완용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재협상 안 하겠다고 야당이 이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두고 봐라.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더니 독서대왕은 어떤 식으로 고칠 거면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치킨 킹 카드를 주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레버리지를 줘야 돼요. 야당에서 우리 못하겠다. 그래, 우리 의회에서 통합 못 시켜주겠다. 우리 뭐 재협상이랑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다음에 그래도 못했을 때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아니 그럼 레버리지로 해갖고 우리 그 통상단이 가갖고 예.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이거 곤란합니다 하면서 무언가 여지를 주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당 되면서 아마 많은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야당 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야당하기 참 좋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니까. 공격만 하면 되니까. 야당 굉장히 쉬워. 제가 봐도 야당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야당 안 해봤잖아. 해봤죠? 해봤어? 안 해봤다. 난 못 해봤지. 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딱 같은 보니까 안 경우 해본 것 같아.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야당 후보로 나왔을 때 한미 FTA 개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 돼 보니까 아니야. 미국에서 먼저 다 손해 더 많이 봤다고 해. 그러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사실 여당이 되면요 국가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FTA 같은 경우가 이렇죠. 소비자들을 이익을 보는 사람은요 둔감해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럼 농민은 그렇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민감해요. 그런데 국가를 운영할 때는 손해와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당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지. 손해 보는 사람 목소리만 대변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협치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여당만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자유한국당과 그 국민의당이 우리가 유능한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일 필요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FTA 재협상 대책위를 구성을 하자. 국회에서 각 당의 의원들 책임지는 의원들 1명, 2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그룹들을 2, 3명씩 넣어갖고 한 15명 정도로 팀을 딱 짜서 실질적으로 이 안을 만들 수 있는 FTA 재협상 대책위원회를 국회에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쪽에 경제 전문가들 많거든요. 아, 좋네요. 서너 명 넣고요. 국민의당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 IT 전문가들 또 넣고요. 그다음에 여당에서 넣고 그랬고 111 이렇게 해갖고 정말 여기서 온갖 곳에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김현정을 백업을 해주는 거여서 하다 보니까 야 국회에 우리가 아이디어 내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깨는 한이 있대도 버텨야 돼 라는 걸 주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협치를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안보 문제까지 있는데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야당이 자 잘못했어. 나 이제까지 욕먹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엔 능력을 보일 테니까 여야 공동 대책위를 안철수 대표도 제시하자. IT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면 그럼요. 좋겠네요. 예. 네. 정말 협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여당이 과거 FTA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야당은 과거 FTA를 추진했던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 관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협치가 가능하고 국익을 함께 묻힐 수 있는 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될 수가 이번만 한번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한번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야 되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야당이 제안을 하고 여당이 받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갖고 국민들이 아, 이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여야가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드림팀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요.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좀 있더라도 국민 화합이나 이런 그 통합력이 높아지면요.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 이번에 그 기회로. 선거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민생인데 이거 민생이죠. 가장 영향 많이 있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확고한 어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절대로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만약에 한미 FTA를 폐기하게 된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한국이라는 이 귀중한 나라를 그 우방을 중국에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걸 절대로 원치 않아요. 또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뭐 우리 뜻대로 뭐 폐기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척을 지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굉장히 고립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나라에게 이건 더 득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나라가 폐기할 생각이 없다. 이 점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거를 미국 쪽에다가 제의를 한다든지 우리도 역제안을 통해 가지고 이 재협상을 오히려 우리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끌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네.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끔찍한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벼랑 끝에 몰린 인구 문제 얼마나 체감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막 체감하죠. 오. 왜냐하면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채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학들이 지금 초과 상태거든요. 지방대학은 안 그래서 채워진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그렇지. 2020년에 갑자기 그 대학에 들어올 인원이 5만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5만 명이면 이게 생각해봐요. 대학이 몇 개입니까? 그럼 실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제로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왜냐면 문 닫아야지 애들이 없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가르칠.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존재하는 대학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장기적으로 없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만 명이에요. 올해는 40만 명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명이 70년이면 이제 올해 37, 38인데 아니요? 47. 47, 8이죠. 그러니까 47, 8. 네. 그렇구나.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다. 하면 이제 보통 뭐 2, 3년 후에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43만 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예. 뭔가요?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5살부터 64세까지예요.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죠. 네. 이 사람들의 수가 이제 급속히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노년층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노년층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걸 다 부양받아야 할 사람들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갖다 부양해야 된다면 그렇죠. 잠시 후에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3년에 이제 해리 덴트라고 하는 이제 인구학자가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이거 쓰는데 여기서 주요 인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일본을 22년 뒤쫓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뛰어넘고 2018년까지 인구 정점이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OECD 국가 중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급속한 속도로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인구 감소로 사라지게 될 첫 번째 국가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왜? 3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이 한반도 남쪽에는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출산율이 우리가 현재 1.17, OECD 가운데서 가장 낮아요. 게다가 이제 고령화 추세가 워낙 빠릅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가운데서 노령 인구,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 고령 사회는 14%,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1%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7%. 그런데 정확히 올해 17년 만에 14%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17년 걸린 것이 프랑스는 115년 걸렸어요. 미국은 75년, 영국도 75년 걸리고 일본이 약 2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이 115년 걸린 것을 17년 만에 그냥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압축, 인구 감소 정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빠른 국가인데 인구 감소도 엄청나게 빠르다.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지금 뭐 우리도 300년 후에 사라지고 뭐 일본도 비슷한 얘기 많거든요. 우리보다는 좀 길지만. 근데 일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노인들의 가난이에요. 일본이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표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노인들의 그 고령 속도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빨라가지고 아무리 예산에 돈 많은 일본이 투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노인들의 물론 자살률이라든가 이제 이 치매 때문에 이제 뭐 동반 자살하는 것도 많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는 일본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범죄로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왜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뭘 자꾸 훔쳐요.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노인들이 이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약 70만 원이에요, 연.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교도소에서 이른바 의료 뭐 모든 것까지 해가지고 그 죄수당 그 드는 돈이 관리 비용이 4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42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5배니까 교도소 들어가갖고 의료도 다 이렇게 하고 옷도 빠르고 뭐 이제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일본에서 경범죄를 노인들이 많이 저지르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경범죄를 저지르서 뭐 6개월이고 뭐 고령을 감안해갖고 뭐 초범이다 이래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훔쳐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고령 노인들의 이른바 경범죄의 재범, 뭐 3범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아니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가 40개 아니에요? 역시 법무부 장학생. 교도소 전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학은 몇 개예요? 대학교 대학은 400개요. 387개. 근데 11월, 12월서부터 재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연말에 겨울에. 이유는 뭡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아주 저속계층들이 어디서 먹고 살 데도 없고 춥고 그러니까요. 경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소에. 그래서 이 겨울 내내 한 7%에서 10% 정도까지 재수자가 늘어나요. 생계형 경범죄 범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몸 아프면 약 주죠. 밥 주죠. 옷 주죠. 생계할 거 다 주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경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노인 빈곤율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요 이제 자살률이 지금 OECD 가운데서 1등입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아유 어째요? 그러니까 OECD 국가는 선진국가니까 그 자살률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은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데 잘 이야기 안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결국 노인 빈곤 문제와 맞물려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나라는 사실 앞으로는 그래서 안 되지만 부모들이 자식한테 올인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 교육에 다 투자하고 자식이 사업 망했다고 하면은 집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 대주고 그러니까 본인 노후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난에 이제 호되게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외부에 자기 강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비극인데 이게 지금 계속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뭐 상가집 가면은 90대 거의 90대 가셔야지 아이고 뭐 호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 빈곤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문제는 정년은 똑같고 과거. 사실 전 지금 이 주제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습니다. 2050년이 지나면서 이제 지방의 군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없어지니까. 경상북도 의성군 같은 경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성군 한 면은 전체 그 주민이 한 880명 되는데 노인이 440명. 자, 그러면은 30년 후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돌아가실 거고 그럼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공동화되는 거죠. 그냥. 아니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요. 이 경로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 10년 한 그 20년 요 안짝에 그 경로석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만큼 고령화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을 가면은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갑자기 기운이 쫙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90%가 머리가 허연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2년 터울을 두고 일본은 쫓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고속 그 페달을 빠르게, 밟고 쫓아가고 빠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시골 마을에 이제 노인정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쉬는 곳. 우리 이모님 70대 초반이신데 안 가시려고 그래. 거기 가면 사실 요즘 노인정 시설 잘 돼 있어요.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에어컨 나오고 이제 수다 때문에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안 가시려고 왜? 70대 초반이신데 가면 막내라고 맨날 설거지만 시켜. 아,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길래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50년대 후반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애를 낳는 게 6명이었습니다. 5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 아니, 그때가 이제 6명이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년대 전반 뭐 우리들 세대 때 그때가 5명이었어요. 그리고 60년대 후반으로 가면 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73년까지 4명이었어요. 그런데 70년대 중반이 되면은 3명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팍 줄어듭니다. 77년에서 83년 사이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3년을 고비로 해서 2명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이후 이제 쭉 따라서 결정적인 게 2001년. 보통 인구구의 가장 마지노선을 1.3으로 봐요. 1.3이 2001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05에서부터 1.17까지 그러니까 뚝뚝뚝 6명에서부터 1명까지 지금 몇십 년 사이 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소 추세가 너무나 큰 겁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때 이 인구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60년대입니다. 예. 덮어놓고 나가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찰기를. 전 북한 구호 같다. 그때 요때 이랬어. 왜 그래? 70년대. 80년대입니다.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 줘야 돼 이거.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너무 늦었어. 2017년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2019년. 예. 아빠 힘내세요. 많이 낳는 게 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운동을. 먹고 살기 살기 힘들 거라고 봤던 힘드니까. 거지. 아니,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자, 급료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1960년대나 뭐 80년대까지도 가장 한 명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식구수가 4명 정도, 5명을 왜냐면 그 당시에 물가나 이런 걸 볼 때.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가장 한 명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식구 이게 한 2명 정도, 3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아주 빠듯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버스 타고 이렇게 이 초등학교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차범근 씨 부부가 이 산하 제한의 모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우리는 둘만 낳아 키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셋 낳잖아.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한 명을 더 낳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국자야.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어겼다 광고까지 나와서 둘만 나온다고 했는데 셋을 저건 사고냐 아니면 계획이냐 이랬는데 이거 차범 감독님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해안이네 해안. 제가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볼 때는 결국은 그분들은 이 뭐 해외에서 돈도 많이 벌고 부유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다음에 차범근 씨가 5명도 부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응?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한 명밖에 못 낳는 건 뭐냐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아이한테 쏟아야 되는 지원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아까 얘를 많이 왜 낳느냐?
왜 못 낳게? 못 낳게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너무 군민들만 마인드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넬서스의 인구 폭발론이 학계의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전체 경제학과의 지배적인 게 결국은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다면 지구가 더 이상 먹여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유명한 공식이 뭐였냐면 그렇죠. 식량의 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지. 증가하고. 그렇게 이제 멜더스 이론 때문에 전부 이제 경제학계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국가 모델로 가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80년대까지만. 후진국에서는 당연히 얘를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은 또 출산이 뚝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우리가 또 그렇게 빨리 선진화될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경제력이 이거 가장 큰 거예요. 경제력이 가장 이제 크죠. 2010년에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양육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전 이 통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0세부터 5살까지가 5,4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1년에요? 아니, 한 0세부터 살까지 5년 동안, 5년 동안에. 그다음에 초등학교 6년 동안에 한 6,300만 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7,689만 원. 그다음에 대학교가 6,800만 원.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요. 대학교 6,800만 더 들죠. 계산해보면. 그런데 이것만 합쳐도 2억 6천만 원이에요. 한 3억 가까이 되는 거죠. 3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어보면 4억 들 거라고 봅니다. 이건 사교육비 뺀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20년 동안 5억을 가지고 내 삶에도 윤택하게 줄 수 있고 또 하나한테 이걸 투자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명을 낳거나 3명을 낳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나라는 그 자식에 대한 AS 기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 손녀들까지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게 부모들한테 특히 어머니들, 여성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짐이죠. 네.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맞물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에 대한 양육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동아시아 또 유교 문화와 좀 관련이 있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제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통계가 현재 세계 224개 국가를 네. 냈습니다. 224개 국가 2015년 기준인데 224개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220등, 우리나라가 220등. 뒤에 4개 나라가 개밖에 있습니다. 없어? 뒤에 4개 나라밖에 없어요. 출산율. 그 4개가 이제 어디냐? 다음이 221등이 홍콩, 아. 222등이 타이완, 아. 223등이 마카오, 오. 224등이 싱가포르.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럼 일본 좀 높아요. 높고. 일본은 211등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서는 제일 낮아요. 자, 이건 뭐냐? 동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4개 국가가 다 그 중국 문화권이 중국에도 큰일 아니,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이지. 그 무슨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건 첫째 유교 문화권이라는 것이 첫째는 아까 말한 자식에 대한 가족 단위에서 보호해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거. 이제는 양육비가 많이 든다 간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이들 국가의 특징이 경쟁이 워낙 심해요. 무슨 이야기냐? 유교의 철학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 신분 상승에 대한 미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신분,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동북아시아의 우린바 네 마리 영이 있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노력의 결과인데 이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회 자체 피곤해지는 피로 사회가 된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홍콩, 타이완, 마카오,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잘 살거나 비슷하게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발상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용의 유동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고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거를 좀 더 유연하게 해갖고 빨리빨리 하지 뭐 고소하고 막 이러면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처럼 경직돼 있는 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남녀 관계의 어떤 유연성을 좀 저는 우리가 차별 같은 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는 태어난 아이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종이 한 장이 뭔지, 그다음에 그 결혼 제도 이것이 뭔지 아이들에게 태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은 거의가 이제 뭐 낙태를 선택하거나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에 동거 중에 인구가, 아이를 갖거나 미혼 거의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거하는 이 커플 아래에서 맞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이 결혼이라는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한 부모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랑스도 사회에서도 좀 더 남녀 관계에 대해서 꼭 결혼해야 되고 그 유연해져야 아버지의 된다. 성을 뭐 따라야 되고 맞아요.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예. 진짜 어떤 아이든지 환영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정말 너무나 많은 차별과 그리고 뭐 지금도 아직도 뭐 쟤는 뭐 서자래, 쟤는 뭐 사생아래 이런 말 하는데 그건 그 아이에 대한 모독이고 생명에 대한 있을 수 없는 그 선입견이죠. 그래서 드라마나 그렇죠. 나오는 게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자니 뭐.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정말 그 동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결혼으로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 그것과 수반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 해야 되고 뭐 법적으로 사인해야 되고 이 여기서만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만 환영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네. 요즘은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화를 바꿔야 이게 돼. 그 프랑스 케이스인데 네. 프랑스가 우리처럼 한때 인구 감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94년도에 인구 지금 1.66이었어요. 물론 우리보다 높지만 굉장히 그들 낮았죠. 입장에서 낮은 겁니다. 가장 낮은 나라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년 만이 2014년에 2.08로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 이유를 뭐냐? 프랑스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외 출산을 인정을 해주고 모든 개들한테 복지 혜택을 다 준 겁니다. 네. 미혼모에게도 복지 혜택 다 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는 출산 전부터 만 16세까지 수당을 지급해 얘들한테.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1.66에서 2.08까지 파격적으로 20년 사이에 뛰어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프랑스에 배울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방금 네. 잠깐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네. 일단은 그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게끔 일단 출산 휴가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일단 정부에서 결혼부터.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여기도 보면은 이 건물에도 타가소가 있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애들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뭐랄까 여성들도 암심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부담 같은 것들 덜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마인드를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경쟁이 심해가지고 사실 애를 못 낳는 이유가 교육비예요, 사실은. 사교육비. 이거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낳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를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에 있잖아요. 네. 독일에서 그냥 그래서 자랐어요, 그냥. 여기서 태어나가서 한 10달 살고 독일 가가지고 그냥 살았거든요. 자랐는데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그 양육수당을 받아요. 양육수당을 받는 게 한 달에 대충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갖다가 10년을 받고 10년을 받았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면 얘가 대학을 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내가 대충 합산을 해보니까 그냥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저축을 해놨다가 애가 나갈 때 그냥 1억 주고 되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은 이제 무료잖아요. 애를 낳는데 뭐 애를 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난 거기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내가 외국인으로서 거기서 누리는 권리를 왜 나는 여기서 내국인으로서 세금 내는 여기서는 내국인으로서 못 누리느냐.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실 걔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 나라 인구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근데 되게 최첨단 교수님 같으신데 젊은 학생들하고 있는데 아직도 타가소라는 표현을 쓰셔서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요 요즘? 어린이집? 와, 타가소 얼마 만에 들어본 거야? 아니요. 이만갑에서도 안 해. 이거 편집 안 하고 나가면 국가보안법 갈 수 있어. 와, 이게 뭐라 그래? 어린이집? 결혼 안 해도 사귀다가 애를 낳아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도 좋지만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 꿈일 수 있는 사회에 2018년 이후로 인구는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계속 공급되거든요. 그럼 아파트 공급률이 이미 110% 넘어가고 120% 계속 넘어가요. 그러면은 남아 돌아가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가갖고 정말 내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네. 1차 결혼의 진입장벽을 좀 낮출 수 네. 있는 정책. 그게 출산 장려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그다음에 아까 진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보육 정책 아닙니까? 여기서 1세서부터 5세까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그래서 내가 나서 보니까 그냥 부분 맞벌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이 집에 있고 혼자 벌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겠네. 요 몇 가지 축만 딱 잡아놓으면 어디에 돈이 쓰일지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주무 부서가 어딘 겁니까? 이렇게 주무부서가 이게 아니 이제 이게 문제인 게 이거예요. 예. 이제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자 저출산 대책 이것은 예산에서 우선순위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 넣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탈수 넣어버리면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말도 안 되는 게 저출산 예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핑계를 이렇게 해야지 무슨 초등학교 무슨 교실을 개선해야지 저출산 문제가 뭐 해결된다. 해결된다 하면서 그걸 예산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00조 이하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저출산 대책부가 있습니다. 장관이 있어요, 장관급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게요. 이 부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네. 현재 지금 총리실 산하에서 한다고 하고 있다지만 안 되고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세 군데 얘기했는데 출산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위원회를 넘어서 가지고 집행력까지 가진 맞아요. 위원회는 이제 결정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력을 가진 그래서 그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가부의 현 정책, 예산, 복지부, 교육부 몽땅 가지고 예. 총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원장님 네. 근데 적격자신 것 같습니다. 이 대책위원회. 제가 갈까요?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이미 이게- 자리 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 오늘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외부자들 최초로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특히 뭐 양고기 관련된 문제는 아니 저 외부자들 최초로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특히 뭐 양고기 관련된 문제는 아니 저 한국에서 왜 양을 많이 안 키우는가? 왜 안 키우죠? 양도 소득세 내야 되니까. 양도 소득세 내야 되니까. 맨날 공부도 먹고 뭐라고 하더니 여기 아재 개그. 지나가다 이렇게 반지 만졌는데 너 어두워가지고 반지한테 야 너 이거 금이냐 은이냐 그러니까 전혀 오게요. 전혀 오게요. 내가 지금 만든 거야. 놀랍다 놀라워. 굉장히 좋아. 역시 남이석이에요.